김동환 패션 디자이너님 모셨습니다. 일단 패션 디자이너는 무엇인가 그거부터 이제 궁금. 사실 워낙에 저랑 이제 생소한 부분이라 예전에는 뭔가 패션 하면은 뭔가 디자이너가 그 흐름을 선도하고 뭔가 창의적인 거를 이끌어 갔다면 요즘에 글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너무 패션에 더 접근이 가깝다 보니 디자이너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지금 현재 저는 그냥 말로 그냥 제가 디자이너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보다는 꼬멜레 플랫폼 안에 다양하게 이제 어린 친구부터 많은 폭넓은 분들이 원하는 걸 그냥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약간의 이제 감각적인 걸 좀 더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구 한 명이 정해주면 그렇죠. 그걸 따라갔지만 예. 이제는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예. 거기서 이 꼬멜레라는 플랫폼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모든 이 일들에 있어서 키워드가 환경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옷들을 보면서 환경적으로 요즘 오염도 많이 일으키고 가치 없는 옷을 끊임없이 이제 만드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에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생각들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경험을 꼬멜레에서 좀 시작해 보고 싶다는 저만의 그냥 그런 뭔가 목표이죠. 무턱대고 만들지 말고 그렇죠. 순환을 좀 시켜라.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포인트로 두신 예, 것 같고, 맞습니다. 무작정 화려하고 크게 그런 걸 좀 지향하고 새로운 가치를 예. 기존에 있는 곳에서 계속 찾아내자. 그렇죠. 이런 뜻인 거죠. 맞습니다. 꼬멜레 무슨 뜻인가요? 이태리어 같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누군가 손님이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찾아간다는 의미로 꼬매실래요? 능동적인 표현에 좀 어울리면서 좀 고급스럽기도 하겠다. 이런, 또 그러면서 좀 약간의 위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꼬멜레가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은 이제 위상실로 알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샘플 전문 예. 업체라는 그렇죠.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예. 꼬멜레의 정체성을 좀.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거 있죠. 몽환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뭔가 저기가 뭐 하는 곳이가, 이거는 누군가의 의문을 주고 뭔가 저긴 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가 기대되는 뭔가 그런 걸 좀 상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거창한 플랫폼을 간 건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뭐 재능이자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큰 뭔가 저를 통해서 뭔가 크게 뭔가 표현해내고 뭐 그거에 일조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상을 전공한 아직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은 막연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샘플실을 고집하고 했냐면, 그런 친구들이 보통 막연하게 찾아가는 곳이 샘플실인데, 보통은 이제 그 샘플실 하면은 이제 금전적인, 저도 이제 디자인 쪽을 했다 보니 그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높다 보면 이제 디자이너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겉으로 이제 표현해서 스케치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빼자. 요건 좀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빼자. 이러다 보면 개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개통을 하게 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뭔가 제가 했을 때는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그걸 만들어 줬을 때 그 친구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받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이런 뭔가 하나의 작은 정신 아니면 내 소신이 결국 누군가에게 또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으로 딱 나를 가두지 않고 나는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꼬멜레는 그냥 프리하게 그냥 누구나 가까이 있는 이웃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접근하고 싶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군요. 예. 이 샘플실이라는 게 디자인 학과를 다닌 학생들이 그렇죠. 자기 과제 작품이나 예. 졸업 작품 같은 거를 대신 해줄 수도 있고 현실에 한다든지 예. 아니면 브랜드에서 이제 디자인 샘플을 또 이제 자기네 맞게끔 수정해서 또 뭔가 새롭게 해주는 그 중간 과정을 해주는 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딱 QC 샘플까지 결정되면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또 가서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또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한 장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거는 뭐 안 해봤던 거니까 그렇죠. 안 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계속 보면 남는 게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성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만 이제 그렇죠.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디자이너님은 그러지 말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 근데 어떻게 모색을 보면 해보자. 제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패션쇼를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무슨 공모전을 통해서 패션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절 서포트해주는 이제 봉제 선생님 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들이 저를 이제 도와서 이제 쇼를 위해서 이제 의상을 제작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팀별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이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제가 가진 능력이 좀 적지만 극대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팀들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거 빼자 뭐 빼자 했는데 저하고 파트너 해줬던 선생님은 동환 씨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만들어 줄게 해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뭔가 에너지가 막 받으면서 디자인이 막 상상이 막 그때 돼서는 막 제가 맨 처음에 스케치했던 거 이상의 뭔가 그런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 바로 이거야. 뭔가 어떤 사람과 나의 교감이 맞아 떨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물건 제품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건 결국 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디자인을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이걸 좀 느꼈죠. 그래서 그 쇼에서 결국은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명품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에서는 참 명품을 만드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명품을 못 만들까? 근데 이런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명품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람을 먼저 존중을 해줘야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작업을 하는 거 하고 제가 뭐 상하에 내가 디자인했으니까 당신은 이게 꼬매는 봉제사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개념을 보면 그런 거에서 오면 샤넬이나 뭐 이런 루이비통의 이런 영상을 봤을 때 그들이 진짜 그 옷을 짓는 사람들도 같은 자기의 그냥말로 그 프라이드, 자기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정신이 막 담겨져 있는 영상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제가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 쪽보다는 오히려 나의 디자인 감성을 봉제 쪽으로 담으면 누군가에게 이런 뭔가 내가 경험했던 거 이상의 뭔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나만의 그냥 이 생각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김동환 디자이너라는 사람을 같이 작업을 했던 그 봉제 장인이 인정을 해줬을 때 예. 디자이너로서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장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보면 기존에 하던 걸 안 하던 걸 하면 훈계를 하죠. 너 왜 안 하던 거 했니? 이러면서. 그런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네요. 예. 그렇게 해서 대상도 받으시고. 예, 맞습니다. 왜 디자이너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왜 디자이너를 하게 됐냐 이런 걸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생각한 거를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냥 너 이걸 해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아하고 그게 좋아서 또 그게 직업이 됐던 것 같아요. 과는 그러면은 저는 의상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테리어 건축 쪽 그런 쪽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패션 쇼를 봤다가 우연치 않게 그거에 좀 매력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건축하고도 좀 잘 맞고 전 영감을 좀 그런 쪽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건축이나 아니면 이런 사소한 거에서 아이디어를 출발해서 그게 결국은 창의적인 옷에도 표현하고 가방에도 표현하고 뭐 그런 쪽 케이스 같아요. 건축에서 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위상에도 적용이 예, 될 수 예. 있었다. 어차피 맥락은 통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오페라 하우스의 이렇게 멋있는 구조를 보고 그걸 제가 강아지 가방을 디자인해 가지고 수상한 적도 있어요. 좀 전에 대상도 받으시고 뭐 다른 걸로 또 수상도 하시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로서 제 의상이든 아니면 어떤 국한돼서 제품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한국에서 쉽지 않아요.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맨 땅에 뭐 헤딩하는 저로서는 뭔가 창의적인 거 어디다 표현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공모전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쪽에서 자꾸 저 자신을 또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고 또 부족한 거 또 노력하고 이렇게 지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제가 무슨 어떤 명함보다는 그냥 저는 그야말로 뭐 어떤 제작자 뭐 그러면서 창의적인 건 저 스스로의 그냥 저만의 그냥 하나의 도전이자 곧 저의 그냥 하나의 매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적합한 그 호칭이 있죠. 프로듀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작하는 건데 이제 프로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빵꾸 나는 거,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 예. 그런 거 이제 땜박 치면서 그렇죠. 동시에 또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뭐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그런 프로듀서로서의 면모가 더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봉제 산업하고 계속 연관을 가지면서 그렇죠. 예. 해온 거죠. 그렇죠. 그 일종의 그것도 넓게 보자면 외길 인생인데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예. 뭔가 좀 시대적인 변화 같은 거 예. 제가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다 질문을 하는 게 이건데요. 예.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시대적인 변화를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봉제하면 그야말로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든 뭔가 이제 그렇게 흘렀던 시대였다면 글쎄요 제가 지금 봉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좀 뭔가 이제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참 자존감도 낮았어요. 뭔가 표현적으로도 진짜 뭐 더 이렇게 낮게 보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갖고 또 배우려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감성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된다. 옷은 그야말로 아무 무용의 그 원단이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그 옷에 맞게 패턴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멋지게 이렇게 변했을 때 그 옷을 그냥 단순히 꼬매는 거에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감성을 담는다. 그러기 위해선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갖고 해야지 그 옷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샘플을 배우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든 어쨌든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좀 감성이 담긴 그 작업들을 좀 해야 앞으로의 이제 이 봉제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디자인도 넘어설 수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순히 그냥 꼬매는 봉제에서보다는 이제 동대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다 지금은 이렇게 됐던 거는 결국은 개성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제품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그 겉만 화려했던 것만 쫓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닥을 쳤을 때 다시 뭔가 이제 변화를 줬을 때는 제품들 진짜 제대로 만들고 그 만드는 사람도 뭔가 마음가짐이든 이런 것부터 바뀌었을 때 이제 저희가 다 또 다른 새로운 K 문화, K 패션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이 바닥을 쳤군요. 네, 지금 어쨌든 시장이 중국이고 안 오잖아요, 다. 그러다 보면 이 내수 갖고는 거의 힘들죠. 새벽 시장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전에는 진짜 활성화돼가지고 물건이 전국적으로 막 나갔던 게 지금 이제 동대문을 가보면 진짜 침체되어 있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늘상 보니까 더 느껴지죠. 사실 뭐 느끼긴 했는데요. 예.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네. 그때는 엄청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예. 근데 진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거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 맞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잘 되는 집 있으면 그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이고 뭔가 자기 색깔이 사라지고 돈 되는 거. 그러면 누집에 잘 된다 하면 디자이너들한테 야 저거하고 비슷한 거 해. 네가 새로운 거 만들어 갖고 실패 보는 거보다 저 집 잘 되잖아. 이게 벌써 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이죠. 제가 중국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우선 이거 좀 새로운 거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하던 대로 한다고 안 변하겠다고 그렇죠. 왜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중국이 참 무서운 게 저는 한 몇 년 전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갖고 소재를 다 픽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어떤 소재를 좋아하고 어떤 원단을 좋아하는지를 얘네들이 계속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거의 동대문에 중국 생산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생산 단가 높아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드했다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감성적으로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용기를 북돋아 주지 못하는 사회가 됐는지 실패하면 그렇죠. 그냥 낙오된다고 낙오되고. 막 그렇게 막 겁박을 주는 사회가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양복 맞추는 그 양복 장인께서 나오셨는데 예. 요즘은 양복 안 맞는데요. 다 기성복으로 하고 그런 점들. 뭔가 대량 생산되고 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맞춰서 만들고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건데 예. 그건 사실 아까 답을 말씀하셨거든요.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예. 근데 그 감성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예를 주시죠. 저는 일단은 제가 작업하는 환경부터 일단 그 멋진 그 회화의 그림도 걸어놓고 뭔가 기존의 샘플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뭐 선배님들이든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그냥 일하기가 바빠요. 그리고 막 너저분하고 막 지저분한 가운데 그냥 그날그날 하기 바쁜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갤러리 같은 분위기에서도 미싱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내가 가진 환경에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미싱도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적인 게 난 담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창하게 무슨 감성을 갖고 이거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공간부터 바뀐다면 그게 결국은 이 옷을 만드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뀔 수 있고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미술 관람에도 같이 가보자. 예전에 같으면 뭐 봉제하시는 분들이 거기 갈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DP 가깝고 우리 전시 있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미리 표 예매해서 같이 가자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같이 카페 같은 데 가서 봉제 뭐 연관된 일이든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와 소통하면서 그게 감성 훈련이고 곧 그거지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부터 한 가지씩부터 제가 이제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감성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 그 예. 시간 내서 전시회 보고 그렇죠. 그 깨끗하고 막 그 아름다운 작업실 유지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게 좀 귀찮은 것들이 좀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자기 공간이나 자기 시간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그게 바로 감성이고 창의성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그냥 네.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치울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또 한 예로는 제가 이제 공장 들리면 오히려 제가 지저분한 걸 치워요. 그러면 그 복 나간다고. 우스운 소리로 그냥 내버려 둬야 일이 또 들어오지 깨끗이 치우면 일이 더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서두에 이런 말씀드린 명품 만드는 영상을 봤을 때 그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옷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있을까 했더니 저는 제가 생각한 그게 바로 곧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품격을 그렇죠. 유지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게 한 땀 한 땀 갔을 때 이게 옷이 솔직히 말로 모르겠어요. 저 생각이 옳은 건 아니라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곧 결국은 작지만 명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또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거창한 걸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공간부터 바꾸면 이 만드는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패션을 사랑하시는 그 미래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 한번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글쎄요, 일단은 멋진 옷, 예쁜 옷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거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재가 건강한 소재.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그 피티병을 재활용 원사로 해서 뭔가 원사로 해서 그런 제품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뭔가 가치 있는 디자인을 좀 생각하고 그런 걸 향해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도 줄일 것이고 그게 곧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예쁜 거 뭔가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디자이너로서 뭐 한다면 그런 의식마저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이든 아니면 이제 의류 쪽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예. 추구하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위상 디자이너든 이 세상 누구든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대한민국 패션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는 훌륭한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민으로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